그럼 질문이니까 세게 하고 봅시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작품이죠. 기술의 그런 뉘앙스. 여러분들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감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 그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러저런 해도 앞에 있는 질문은 EBS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는 질문들이라 조금 그래.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그 유명한 작년 수능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사실. 이게 이해만 되면 진짜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이것만큼 못 푸는 질문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6월, 9월 추세가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브레턴 우드 체제 그 비례 느낌이 있잖아요. 상승했을 때, 하강했을 때. 요즘 6월, 9월이 다 그 상승하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9월 같은 경우도 유기분 나오면서 개박살을 하고 기술도 개박살을 하고 잘 모르겠지 우리 애들. 모르겠는데 봅시다. 기술은요 그 이미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술은 어떤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PCR 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얘가 이중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랑 프라이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요소 때문에 얘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뉘앙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뭐 때문에 나눠지고 이때 뭐 때문에 합쳐지고 효소고 때문에 합쳐지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가 한 사이클이고 곱하기 2배였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형광 탐침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기에 붙느냐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여기로 가면서 떨어지면서 붙느냐가 결국은 마지막 두 개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다 등장했다는 거죠. 이거였고 그 결 자체는 가이드하죠. 요 뼈대를 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들어가 보죠.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결국 우리가 끄집어낼 건 뭐예요? 어떤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후가 나오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뭐예요? 전후, 좌우. 실제 전후, 좌우를 촬영한 카메라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아마 이 장치를 통해서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360도 평면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술에 짤막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또 민감하게요? 기술이나 그런 과학 지문에 짬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거슬려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거슬려지는 거야. 단일 이중이 왜 중요했어요?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요. 이 카메라를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느냐 한 개를 가지고 하느냐도 되게 예민한 조건들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지문들을 차차하게 한번 훑어보세요. 이게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미리 심어져 있어야 되느냐, 미리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 비콤의 개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느냐, 한 개가 있어도 되느냐에 또 정말 많이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는 복수형이구나라는 것도 느끼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야 돼요. 이제 지문들 더 많이 봐야 느낄 수 있다. 이제 깨알 팁이니까 좀 알려드리고. 자 먼저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바로 먼저 들어가고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다급한 모양의 격자를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강사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그런 측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게 새하얗잖아요. 근데 다 맞아. 그럼 걔 천재가. 그러니까 걔가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계속 냅두거든요.
근데 천재형이 아닌데 잘 푸는 친구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요런 것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뉘앙스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설사 얘가 쓰이지 않더라도 요런 느낌으로 형상화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만드는 순간 상하절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칭성도 여기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버릇들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지대는 줄지만 빛의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또 잡고 갈까요? 특히나 기술, 물론 다른 글에서도 중요해요. 다른 글에서도 중요한데 특히나 기술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와 그 해결 구조. 기술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기술은요 항상 발전해왔어요. 기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어떤 거를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글감들이 설명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천천히 가보죠. 그래서 이 장치에 뭐가 샀는데 여기를 이 카메라를 쓰는데 이 카메라에 뭐가 있대요? 이 광각 카메라가 있어요. 광각 카메라가 있고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속성을 하나 주죠. 큰 시야. 약간 PTSD 오면은 작은 시간각일 때는 어떨까? 이런 것도 이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밟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는 않죠. 봐봐. 장점, 단점이 뭐였어요? 줄지만 이라는 장점. 큰 시야.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야 왜 그래? 사각지대가 줄.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하고 이것도 대칭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가 이 렌즈 고유의 곡률, 렌즈의 고유 곡률. 자, 여기서도 또 짬 차면 이거 되게 예민해요. 이거 변하게 안 변해. 이미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게 고유라는 건 변할까 안 변할까? 이게 고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기서 해결하면 안 돼. 얘를 아예 바꿔버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계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거의 뉘앙스도 조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해줘요. 기초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또 대칭 나오죠. 중심은 볼록하고. 그리고 멀어질수록 비어져. 여기도 저는 비례 정도로 쓰고.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그리고 또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상의 왜곡. 그 다음에 화살표 하나 써봐야겠죠? 렌즈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잡아줄 것 같아요.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한 번 더 설명해줘. 혹시나 놓칠까봐.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감 자체가 벌써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내부 변수. 뭐 준비하면서? 외부 변수 준비하면서 읽는 거예요. 요게 카메라 자체의 특징입니다. 왜? 렌즈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과거에 OIS, DIS라는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카메라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흔들리는 것들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보정을 하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렌즈를 이동시키면서 보정을 하는 거고 하나는 찍은 다음에 움직여서 이제 자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바꾸느냐, 외부적으로 바꾸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를 알 수 있으면 왜곡 모델 이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개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 수 있다면 이게 또 뭡니까? 우리 전제 조건이었죠. 우리 저번 기술 기억나요? 뭐가 있다면? 하나의 DNA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증폭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중요했던 것처럼 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 모델. 이거 이만큼 휘어질 거니까 이렇게 원상복귀 하면 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 이런 뉘앙스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굴리는 걸 이걸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 뉘앙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한 왜곡의 원인을 왜곡 변수라고 이해할까? 여기서 호흡을 진짜 정리를 잘하고 가야 돼요. 이게 무작정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봐봐, 내부, 즉 카메라 내부인 거야. 근데 카메라에 기울어지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적어주면 좋거든요. 이게 수능이 점점 명확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외부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등장시키는 거야? 요 카메라의 기울어짐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가 그렇게 바꿔서 카메라의 기울어짐 아니면 카메라의 뭐 외부적으로 뭔가의 변주를 줬을 때 이거 똑같은 외부 변수구나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된 영상과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를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반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와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보여야 돼요? 프로블럼의 해결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울어졌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찍히는 거를 원래 이렇게 찍었던 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찍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것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야. 기억, 촬영된 영상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색의 격자판이 필요한 거지. 요거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라도 결여되면 오류가 생기죠. 그런 뉘앙스. 자, 그 다음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을 주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ABC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찢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해? 지금 뭐야? 지금 찍혔는데 이상해. 이 문제가 있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거를 함으로써 뭐가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 작업들을 통해서, 요 프로그램 작업들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 뭔가를 한 다음에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원래 오리지널 리얼리티에서 평면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다 거리감이 있는데 이 거리감들을 다 죽여놓고 평면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과정, 요 브릿지 있죠? 요 브릿지. 그래서 3차원 실색의 점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뭐가 없어진다? 원근 효과를 제거한다. 자, 그럼 봐봐. 1번, 2번까지는 뭐가 있는 거야? 원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스텝에서는 원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뭐가 있고 뭐가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뭐를 통해서는 줍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걸 갖고 가나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정보도 어려워지고 이것도 짧아서 그런 점이 존나 힘들단 말이야 가끔. 이거 여기까지 올 때도 있었어요. 이게 다행히도 차라리 줄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글자 수를 늘리는 거, 또 하나가 압축적으로 만든다는데 다행히 요즘 트렌드는 압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글감이 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따가 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시간 부족한 친구들도 많아서 그냥 찍기 해야 돼. 다 읽지도 못해. 그래서 맨날 문학 다 풀고 비문학 풀고 막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막 시간 30분씩 넘고 그랬거든요. 1등은 98점.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오고, 듣기평가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자,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라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기 변화가 있고요, 여기는 크기 차이가 있죠. 동일한 물건이라도. 왜? 근데 이게 사칙선이야. 우리에게는 뭐의 개념이 있어요?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같이 있지만 똑같은 물건이 여기 있는 거랑 저기 있는 거랑 당연히 어때? 똑같은 물건이지만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평면도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크기 차이가 없어져야 된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동일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를 하라는 거야. 요 느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물건과 여기 있는 물건이 동일한 물건일지라도 얘보다 얘가 작게 보인다가 포인트인데, 이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 있고 여기 물건과 여기 물건이 동일하게 보여야 하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순간에 이해를 해야 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그래서 어디야? 여기잖아. 왜곡 보정 영상. 뉘앙스가 이렇게 잡혀야 돼.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이것도 전제 조건이겠죠.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들을 격자 모양의 격자 간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동일이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요 장면이랑 요 장면, 여기도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요 점들. 여기서도 여기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투영시키면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얻은 영상이 바로 위에서 본 영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내려다본 것과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예민하면 좋다고 했어요? 수량 예민하면 좋다고 했어요.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때 수능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각각이라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살리려고 했어요. 해결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우리? 해결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영상 준 거 보셨나요? 못 들으셨거든요. 문제를 하나를 관통하는 포인트가 뭐였어? 각각각이었어요. 각각각. 이거를 얘랑 통째로 다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찢어야 된다가 포인트였단 말이야. 각각. 근데 여기도 각각의 장면들을 모여야 완성이 된다는 거야. 즉 여기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것들이 보여야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가 중요했던 거죠. 마지막까지 그 순서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게 이런 수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읽혀요. 수량은 매번 기출문제에서 단독이냐, 같이 있느냐, 여러 개냐, 그리고 각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반응을 줬어요. 이 행동 강령들을 대체 다 외우시는 분인 거죠. 얘는 슬쩍 풀어볼까요? 우리 슬쩍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기억이 나야 되죠. 중요한 작품입니다. 슬쩍 풀어봅시다. 문제가 수능이잖아.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3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시대는 1, 2번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3점짜리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문제를 다 쓸까? 오늘 다 주는 게 날려나? 파이널만 내고 우리 두 지문 남았는데 해결은 이미 그렸어요. 해결은 그렸고 그다음에 하나 남았거든요. 그 뒤쪽에 근데 얘도 없을 텐데 이거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2014학년도면 2013년도 거예요. 2014년도 거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진짜 한 땀 한 땀 복사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은데. 주차 문제 거기 있어. 오늘 드린 거 있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드릴 거예요. 오늘 드리고 다 끝나면 나올 수 있는 거. 다음 주에 좀 파이널 문제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랑 해결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제 끝이 나요.
이만 보면 참 별게 아닌 문제인데. 선생님이 뽑으신 작품들이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이거든요. 이 플로피 메모리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이거 그 음성 양성해가지고 굴리는 그 느낌이 요번에 뭐라고 그러지? 이름 기억이 안 나. 요번에 수특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전자 양자역학이라는 걸 이어져가지고 다 푸신 분만 있거든요. 요즘은 어떤 것도 나오는지만 보세요. 이게 기술이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뭔지는요. 원래 이 A 전도체가 있어요. 전도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비돈저체를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원래 기존의 그냥 원래 전류는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전류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결정을 지어요. 그러면 얘는 이 방향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통과하죠. 근데 여기는 통과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튕겨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양자역학을 적용해요. 그러면 양자역학은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옆에 얘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합니다. 네. 방향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전류고요. 얘는 변화할 수 있는 전류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긴 통과하지. 그럼 원래 세계에서 여기서 튕겨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얘가 이게 변화가 가능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얘였던 게 방향이 이걸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얘는 통과가 되고 얘는 통과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풀이 깔려 있고 여기는 고정인 거야. 그럼 여기 내가 들어가는 게 풀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면 여기가 뭐가 깔려야 돼? 마마가 깔려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불리는 기술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의 근간 이런 문제의 유형들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보면 저도 이 질문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찍으셨다. 근데 왜 경제 그 마지막 질문은 빠지신데? 시간이 없대? 그거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풀어보시긴 해야 돼요. 그 판결이랑 내용이 겹쳐서. 겹치니까 해야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뺀데. 겹치니까 하셔야죠.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다 내겠다는 얘기야. 나 대충 보면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거. 원래 그거부터 하고 수능으로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문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처럼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과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경상수지는 어디에서 나왔어? 그 앞쪽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귀신처럼 그 보기 지문이랑 연결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중 붙이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대충 보고 그게 낫지. 됐나요? 네. 문제 보죠. 봅시다. 자, 1번. 자, 1번.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본 것과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얼마나 얍삽해.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적으로는 틀린 게 없잖아. 분명히 카메라를 가지고 했는데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였어?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앞쪽에서의 상하좌우, 전후좌우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의 여러 발, 각 방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처음과 끝에서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이 수량에 대해서 민감한 친구들은 너무 다양한 말이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다시금 찾게 되는 시간을 주는 문제였다는 거죠. 두 번째,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봐봐, 어디서 불러간다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 불러가. 이게 기출 뉘앙스의 거의 그 자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 풀어야 돼. 이런 거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변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 요 지점.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3번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로 합성 후 왜곡을 보정한다. 자, 문제 어디서 나와요? 이쪽 나와요. 봐봐, 여기서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때? 그 스텝들을 정확하게 밟아가면 훨씬 더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 결국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눕혀놓은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눕혀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분류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4번 영상 중심부로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아주 클래식한 문제죠. 아주 클래식한 문제. 문제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실세계 격차판과 비교하면 될 수 있다가 이제 오답으로 나올 거고, 이쪽 결로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정답으로 가는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5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다르게 3차원 좌표가 아니라 뭐예요? 봐봐, 얘도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몇 차원? 3차원. 여기서부터는 몇 차원? 2차원. 요 맥락이 얼마나 많은 힘들을 갖고 오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억 디귿의 이해함형으로 적절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일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진짜 적절한 거네. 1번 기억에서 광각 촬영을 활용해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 작아지겠군. 그죠? 근데 뭐가, 봐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읽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왜곡이 보정된다는 거지. 근데 시야각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 없었어요? 시야각에 대한 이야기는 얘가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뭘 해결하자? 이거를 해결하자는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저 문제를 낼 거면 이게 넘어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였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얘는 끝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추론 문제.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없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고. 2번 니은과 기억,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다.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포인트가 뭐다? 3에서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얘와 얘와의 공통점은 뭐가 아직도 있는 거다? 원근감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입체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 부분이었죠. 가장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봐봐,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온다고. 수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니은에서는 기억에서의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인한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근데 이 어디야 아까 전에 뭐예요 결국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기억하시나요? 이거 뭐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근데 심지어 얘가 프라블럼이다. 그럼 얘는 언제나 문제를 출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생겼어요? 얘의 휘어짐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다? 얘의 렌즈의 요거 때문에. 그리고 커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니은의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것은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따른 왜곡을 말아주는 것이겠군.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곡 보정은 여기고요. 시점 변화는 이쪽입니다. 그거 대칭하시면 됩니다. 5번 니은에서 렌즈의 상위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는 보정되었겠군. 이거는 뭐야? 원근 효과에 대한 이야기죠. 뭐 때문이 아니야? 렌즈에 의한 것이 아닌데 원근 효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으로 때리고 있다는 걸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사실 이거 다 반대말이고 같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답 자체가 너무 쉬워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게 언어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림을 보면 언어 영역 맞는데 이거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를 보면서 이 전 단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추측해내는 문제였던 거야. 이게 좌표 평면에서 어때? 내가 이렇게 있으면 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와 얘가 동일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런 뉘앙스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왜 가까우면 길고 멀어지면 짧아지는 부분들. 얘도 똑같은 크기지만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멀리 보인다는 뉘앙스. 당연히 비례지. 동일하지만 가까울수록 크다. 근데 요 이미지를 만드는 건 언어 영역일까? 라는 의구심은 조금 들었어요. 요 문제를 보면서.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이 정도는 상식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주의 깊게 있었겠죠. 1번 볼까요?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는 시의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 꼴이 아니라 아랫변이 길어야겠죠. 가까울수록 길게 보여야 되니까. 2번 시점 변환정의 영상에서는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가 아니라 큰 크기로 있어야 되겠죠. (3번) 자, 이것도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를 유지하도록 평면에 놓은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 점 자체는 실제로 있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실제로 이거잖아. 요게 있는 거지. 이 점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과 매칭하고 있다는 뉘앙스 자체가 되게 어색하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애초에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뉘앙스 자체도 여기서 이제 거슬려야 되는 거고요. 4번. 근데 이제 3번 좀 애매해도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좌표계를 이용해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이게 진짜 정답이겠네요. 봐봐, 이것도 문제를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지 봐봐.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는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 더 커진 것이래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얘는 이것도 철저히 비례야. 얘는 원래의 형태보다 작게 보여요. 다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가 사라져요? 원근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cm고 얘가 5cm인데 얘가 마치 이 5 차이가 아니라 마치 2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로 오면서 어떻게 돼? 10과 5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좋은 문제예요, 사실. 이 스텝과 이 스텝의 본질적인 차이를 물어본과 동시에 뭘까지 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비례적 요소까지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수능이 서운하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요 라인을 납득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든. 여러분 내신이니까 대부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시점 변환과 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연결할 수가 없겠죠. 말 그대로 그냥 시점, 말 그대로 원근만 없애는 거예요. 이 원근만 없애는 거지 얘를 가지고 뭔가를 조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이 갑자기 섬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나다는 물리적으로 이제 지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선을 이제 지나고 있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1번적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이게 4번 오답이 되게 많았거든요. 4번 오답이 많았는데 왜냐면 얘도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넘치다의 느낌, 그러니까 벗어나다의 느낌이 좀 세요. 우리가 학교를 지나다를 학교를 이렇게 넘어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도에 벗어나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기 때문에 1번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하는 김에 잠깐 혹시 높아심에 경제지문 읽어줄게요. 이거만 줄게. 문제는 안 하고 이거만 줄게. 경제지문 살짝 보고. 경제지문만 안 나오기는 하지만 포인트들은 좀 의미가 있어서 경제지문은 딱 맞아요. 페이지 18페이지.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간략하게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딱 좀 보고. 자,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알아두면 좋은 상식.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자, 환율이 오르면 수입은 어떻게 되고요? 수입은 줄고요. 수출은 오르기 때문에 우리 나가는 돈은 줄어들고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이 가고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즉 플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오른다라는 뉘앙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꿔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를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액이 증가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이 수출이 잘 되는 이유가 뭐다? 아까 가격 탄력성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혹시 못 찾아요? 18페이지. 아니야? 우리가 내 거랑 달라? 아 그러네 미안 20페이지네 왜지? 20페이지 이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뭐게? 가격 경쟁력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경쟁력이 똑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지.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는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돈 더 내래.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2,000원이 돼버렸단 말이야. 계속 1,000원에 사고 있었던 게 갑자기 2,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나왔죠? 원래는 이런데요. 원래는 이런데 가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12번 그래프가 이제 J커브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라면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떤 뉘앙스를 읽으시는 게 참 좋을까요? 단기에는
나빠지고요. 장기에는 상승한다라는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이게 구르고 굴러서 그 유명한 오버슈팅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기에는 환율 물가는 경직적인데 환율은 미친 듯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장기에는 둘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불렸던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이커브 현상에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늦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환율이 올랐어. 그럼 자연스럽게 수출도 올라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올랐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오르는 거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게 비커스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입 상품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 있어요. 수입이 줄어야 되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출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때 누가 조작을 하는 거야? 기업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냅두면 우리 원래 100개 팔던 거 50개밖에 못 판단 말이야.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투랑 똑같아요? 이거 브리스턴 우주 체제랑 거의 투가 똑같아요. 뭐가 달러 바뀌었는데 달러가 바뀌었거든요. 달러를 그래서 이제 같이 변화해야 되는데 걔가 고정되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바뀌면 모두가 행복한데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위적인 고정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 거죠.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소요가 필요하다. 딱 오른다고 해서 그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제 소비자 저쪽에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홍보가 되어야 이제 구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이커브의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상품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한편 제이커브 현상과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수지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게 뭡니까?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상수지를 잃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개인들 가만히만 있어도 수출이 늘어났네? 이득이다라고 했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럼 우리
비싸도 우리 거를 살 수 있게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가격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이 가성비가 좋게 되는 순간 요게 방어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합니다. 경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가 되죠.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을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환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환율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가 변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환장한 게 뭐냐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환율을 올라가는 거라 이게 설사 흑자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출업자가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죽어가? 수입업자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물론 여기가 이제 100이 오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토탈 플러스 50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디가 박살나게 돼 있어요. 수입업자들이 박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 이쪽에 있었던 파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상대방은 기분이 이상해. 그 대표적인 체제가 브리스톤 우주 체제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계속 상하는 거야. 이거 빨리 고정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내가 뭐를 봐?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 너희랑 거래 안 해가 되거든요. 그럼 거래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경상수지를 올리는 게 물론 좋기는 해요. 아래보다 수지가 악화되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그래도 긍정적이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가와도 같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도 안 좋지만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항상 그 경제 같은 경우는 이 효과의 상반들을 되게 잘 봐요. 왜냐면 이게 다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 끝나는 거.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과제만 조금 확인 좀 하고 한 분씩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미니부터 잠깐 올까요? 잠깐 보고 과제 드렸고